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해제 보고 있었는데요. 저해제 하여튼 효소에서 문제가 축제가 되면 저해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해제는 그래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비가역적, 가역적이 있고, 지금 경쟁적하고 비경쟁적 두 가지 공부하셨죠. 무경쟁적 저해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보실 거고, 용어는 컴피터티브, 넌 컴피터티브죠. 근데 얘는 거의 한국말로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안 보셔도 되는데, 무경쟁적은 좀 모르겠어요. 원래 언컴피터티브인데 다른 표현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글로 쓰고 안에 이제 써주실 테니까 이게 언컴피터티브를 말하는구나 라고 식별하실 수 있게. 자, 그럼 언컴피터티브는 어디 있을까? 뒤쪽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여기 교재에서는 뭐 분류 방법이 여러 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분류 방법이고, 그래서 일단 그림부터 보시죠. 그림 위쪽에 그림 보시면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은 비가역적 저해제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공유결합을 형성해 버려서 아예 그 효소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림 좌측 아래 보시면 페니실린이 없을 때 얘는 효소가 나와 있는데 핑크색이죠. 이 효소는 세균의 세포벽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세균의 세포벽 잠깐 기억해 보시면 펩티도 글리칸이죠. 그래서 NAG, NAM, GM, GM 돼 있고 옆에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NAM에 올리고펩타이드, 아미노산 한 4개, 5개가 결합되어 있고, 옆에서 뻗어온 올리고펩타이드하고 다시 결합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메쉬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NAG, NAM하고 뭐 올리고펩타이드들이 결합할 때 효소가 작용하는데 그 효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재 그림 다시 보시면 기질 1, 2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올리고펩타이드를 결합시킨다 그러면 한쪽 올리고펩타이드, 다른 쪽 올리고펩타이드겠죠. 두 개를 결합시켜서 보시면 결합된 다음에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이제 세포벽을 공사장 인부처럼 이제 세포벽을 만들어 가는데, 우측 그림 보시면 페니실린이 있는 경우에 페니실린이 효소에 그냥 결합해 버리죠.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서 액티브 사이트를 막아버리면 아예 이 효소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세포가 세포벽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위쪽 가셔서 설명 한번 보시면 맨 윗줄 뒤쪽에 효소와 공유 결합을 하여 효소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저해제를 비가역적 저해제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 핵심어죠. 그다음 아래쪽에 동그라미 치시면 페니실린, 그다음에 청산가리, 그 다음에 그 줄 뒤쪽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아랫줄에 저장액의 환경에서나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세균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포가 터져서 죽게 된다. 자, 저장액의 환경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깥쪽에 용질의 농도가 낮은 거죠. 증류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용매인 물의 입장에서는 물의 농도가 높은 거죠, 바깥쪽이. 그러면 세포 안쪽으로 물이 밀고 들어와서 얘가 팽창합니다, 세포. 근데 세포 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도 계속 팽창하는데 그때 죽게 되죠. 자, 좀 쉽죠? 그 다음 우측 보시면 청산가리인데, 청산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산가리를 공부를 자세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나와요, 청산가리가 또. 그래서 기본적인 거 보시면 청산가리인데 KCn입니다. 포타슘, 칼륨, 탄소, 질소. 그래서 영어로는 포타슘 사이아나이드고, 근데 이 KCn을 물속에 넣으면 이제 K 플러스하고 CN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겠죠. 근데 HCn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산이죠. HCl, 염산이나 황산처럼 산인데, 얘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시아나이드 아이온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물속에 있으면 푸른색을 띠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Cn을 물속에 풀면 푸른색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청산입니다. 푸를 청자. 얘는 다른 이름은 시아나수소죠. 물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얘가 청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에서부터 왔는데 칼슘이 붙어 있다고 해서 청산에 칼슘을 붙인 거라고 해서 청산가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리는 일본어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칼륨이죠. 칼슘이 아니라 칼륨을 발음을 못하죠. 카리유무 정도로 발음을 합니다. 받침이, 일본어는 받침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미음 받침 아니면 잘 못하거든요. 카리유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길고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카리라고 자른 것 같고요. 청산에 카리가 결합해 있다. 그래서 청산가리죠. 네. 그래서 하여튼 청산가리에서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아나이드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뭐 인공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운 나쁘게 그분이 청산가리를 마신 분이면 인공호흡 한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극미량으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오셔서 우측에 청산가리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 번째 줄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사이토크롬C 산화효소의 활성 부위에 있는 철 이온과 공유 결합을 한다. 뒤쪽에 다시 세포호흡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토크롬도 이제 세포호흡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사이토크롬 아까 햄 그룹 보셨죠? 햄 그룹이 헤모글로빈에도 있지만 사이토크롬에도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 사이토크롬 중심에 당연히 햄 그룹이 있으니까 철이 있겠죠. 철에 시아나이드가 결합해서 아예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막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비가역적 저해제는 페니실린하고 청산가리 가볍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가역적 저해제 내려가시면 다 공부하셨고 아래쪽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4개가 있죠. 좌측에 저해제가 없을 때는 효소의 기질이 반응해서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두 번째 그림, 경쟁적 저해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예,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를 막아버리고 누구와 경쟁하죠? 효소가 아닌 기질과 경쟁합니다. 두 번째, 비경쟁적 저해제는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얘도 빨간색이네요. 결합하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죠.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기질이 제대로 결합을 못하죠. 뭐 결합을 못하거나 결합을 해도 반응이 못 일어나거나 반응이 일어나도 떨어지지 못하거나 뭐 아무거나 막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무경쟁적 저해제고요. 언컴피터티브죠. 얘는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할 때 그냥 놔둡니다. 결합한 다음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기질이 반으로 쪼개지거나 이제 반응이 완료되면 기질이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못 떨어져 나오게 그냥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저해제가 결합해서 더 진행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무경쟁적 저해제의 특성은 효소와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그때 가서 바인딩 한다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올라가시면 설명 쉬우니까 그냥 보시죠. 첫 번째 줄, 약한 결합을 한 저해제는 효소와 다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이 회복될 수 있다. 가역적 저해제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모양이 효소에 잘 맞기 때문에 붙으면 쉽게 그냥 떨어지지는 않죠. 강한 에너지를 가하거나 하면 떨어지겠지만.
두 번째 줄 끝에 가역적 저해제죠. 그 다음 그 줄에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경쟁적 저해제.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비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에 효소 기질 복합체.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복합체라고 하는데, 복합체에 결합하는 무경쟁적 저해제. 그래서 다음 줄에 얘만 빨간 줄로 치시면 되죠. 무경쟁적 저해제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 결합한다. 그게 핵심이죠. 이후에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 당연한 얘기고, 다음 줄도 다 아시는 건데,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 기질이 10개였다가 10,000개가 되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하죠. 그렇지만 비경쟁적 저해제와 무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가 유지된다. 효소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죠. 효소가 20개인데, 비경쟁적이나 무경쟁적 저해제가 19개다. 그러면 19개는 작용을 못하죠. 다음 19, 우측에 음성 피드백 있는데, 여긴 다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고, 아까 그림하고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보시면, 그림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ABCD라고 물질을 표시를 했죠. 근데 얘는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린 게, 위쪽에 재료 물질 연두색이 있죠. 그럼 얘는 효소 위주로 그린 거죠. 노란색 최초 효소가 있고 제2 효소, 제3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연두색 재료 물질이 최초 효소와 반응하면 B라는 물질이 나오겠죠. 근데 그 물질을 표시 안 한 거죠. B는 다시 제2 효소에 의해서 C라는 물질이 되고, 다시 제3 효소에 의해서 D라는 물질, 최종 산물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여기 노란색 효소가 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같은 거죠. 하나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 산물이 충분히 생성이 되면 얘가 첫 번째 효소에 가서 알로스테릭 부위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효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최초 재료 물질 연두색이 결합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단계를 블락킹해서 낭비가 없게 그 공장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표시만 하시면 붉은색으로 맨 윗줄에 최종 산물, 그다음에 최초 효소, 알로스테릭 효소, 그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 다 보신 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성 피드백은 여기저기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쉬운 부분이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104페이지 가셔서 효소의 이용인데, 효소가 이렇게 다양하게 좋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좌측 의약품 한 4번째 카테고리가 의약품인데, 요 검사지하고 혈당 측정기만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요 검사지도 뭐 이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두는 게 좋고요. 요 검사지는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통에 색깔들이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띠가 있죠. 뽑으면 이런 띠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소변을 묻히면 소변에 당뇨라는 거는 이제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에도 막 흘러 넘쳐서 나오죠. 그래서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에도 포도당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을 검사해서 이제 초기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당뇨의 간이 검사죠. 그래서 소변 속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묻히면, 소변을 묻히면 이 소변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여기에 포도당 산화효소가 원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돼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고, 역시 과산화수소를 또 산화시키는 효소가 같이 있습니다. 물과 산소 기체로 이제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데, 여기 색 원체라고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무색이겠죠. 그거를 산소 기체가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포도당 농도가 높을수록 이 청색이 진해지죠. 그 색깔을 여기 통에 있는 그 색깔 있죠.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소변에 포도당 농도가 얼마니까 좀 위험하다. 그렇죠?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요 검사지고요.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는 우측 아래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좀 당뇨이신 분들은 되게 힘들죠. 그게 혈액 검사를 뭐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피를 뽑아야 돼요. 끔찍하죠. 매일 이렇게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나 이런 데 피를 뽑아서 검사해야 되니까 되게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좀 에리스로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에리스로인데 에리스로 부분이 붉은색이라는 거고, 에리스로사이트의 사이트는 셀하고 같은 어원이고요. 그래서 에리스로사이트를 번역한 말이 적혈구인데, 에리스로포비아는 붉은색 피를 보면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그런 증상도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당뇨 쪽 연구하는 데서는 무통 주사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늘 하나를 이렇게 찌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너무 끔찍해 하시는데. 근데 즐겁죠? 바늘 하나를 찌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통점이 있는데 피부에 다 건드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작은 거를 수천 개로 만드는 겁니다. 뭐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아주 잘게. 그럼 통증을 피해가기 때문에 피는 나오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무통 주사인가? 그런 것도 개발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교재 혈당 측정기인데, 그래서 피를 여기 하얀 부분에 묻힌 다음에 하얀 부분을 이렇게 측정기에 꽂으면은 혈당이 얼마다라고 나옵니다. 좌측으로 가셔서 의약품의 혈당 측정기 설명 보시면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되죠. 포도당 산화 효소가 있어서, 산화 효소가 포도당이 많으면 산화 효소가 포도당을 많이 산화시키면, 산화 환원이라는 것은 핵심이 전자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발생하고 그 기계가 전류를 측정해서 포도당의 농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냥 원리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그냥 힐링 하시면서 이거 보시고. 네. 자, 그래서 효소 부분은 다 공부를 하셨고요. 기출은 안 됐지만 앞으로도 혹시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효소는 좀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진 않게 가볍게 말씀드린 부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소도 실제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효소의 카이네틱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적이고 좀 화학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추가할까 했는데 여러분 시간상으로는 공부를 하시기도 힘들고 출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 하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효소는 잘 끝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호흡으로 들어갈 텐데, 네, 교재 원이거든요. 교재 원 가져오셨나 모르겠네요. 교재 원 1권에 52페이지인데, 교재 원 1권에 52페이지입니다. 세포호흡이 실제로 쉽지는 않거든요. 전공자들한테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교재에선 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52페이지인데 이 챕터는 당연히 기출이 없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 되게 쉬운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공부도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 세포호흡 들어가기 전에 약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알고 계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동그라미 1번 아래쪽에 1번 물질 대사 있죠? 다 아실 텐데 세 줄 아래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전체가 물질 대사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소가 당연히 관여하고,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물질 대사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깨지거나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면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면 안에 있던 결합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저분자가 고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투입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그림도, 자, 그림 가운데 위쪽에 크고 복잡한 물질 고분자를 말하죠. 아래쪽에 작고 간단한 물질 저분자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중에 이화작용이죠. 운동 같은 게 이화작용이죠. 사람이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도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온몸의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하죠. 그래서 포도당을 깨가지고 ATP를 만들고 ATP를 바로 소모해버리죠. 그리고 근육세포는 이제 액틴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엄청난 ATP가 소모가 됩니다. 다음 우측 그림, 작고 간단한 물질에서 크고 복잡한 물질,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만들어지는 게 동화작용이죠. 이게 여학생이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만들어진다. 케라틴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설명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이화작용. 이화작용의 이자는 다를 이자라고 말씀드렸죠. 동화작용의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고분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뭐 모여서 같은 물질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리고 동화, 이화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출제를 잘 하시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화작용의 예시는 세포호흡이 대표적이죠. 소화, 또 단백질을 쪼개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흡수하니까 대표적이죠. 그다음 동화작용 예시는 광합성, 이산화탄소 같고 고분자인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단백질 합성이나 글라이코겐 합성도 고분자를 만드니까 동화작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53페이지. 강의 초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죠. 세포는 포도당 위주로 발달했다고,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잘 다루고요. 그리고 세포가 즉각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ATP죠. 그래서 포도당과 ATP 중심으로 세포가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포도당과 ATP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 보시면 친절하게도 예시를 해서 포도당은 지폐에 해당하고 ATP는 동전에 해당한다. 아주 되게 참 좋은 비유인 것 같고요. 포도당은 실제로 깨서 ATP를 만들어서 ATP를 사용하게 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포도당 한 분자를 깼을 때 포도당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ATP에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만 ATP에 저장이 되고 3분의 2는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그 열을 사용을 하는 거죠. 낭비하지 않고. 근데 역시 또 산길에서 멧돼지를 만났는데 그때 포도당을 깨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바로 ATP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 포도당을 깨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열이 방출되는데 그 열이 세포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체온을 높이는데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열이 또 생체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양의 포도당도 유지하고 적정한 양의 ATP도 유지해서 급한 건 ATP를 바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폐와 동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좀 내려가셔서 양가로 2번 호흡기제를 보시면 이것도 다 아시는 건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근데 가장 많이 호흡 기질은 이제 세포 호흡을 해서 깨가지고 영양분을 얻어서,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는 영양 물질이 뭐냐? 그게 호흡 기질인데, 탄수화물이 가장 첫 번째고, 그 중에서도 포도당이죠, 무조건. 물론 과당, 갈락토스, 뭐 라이보스 이런 것들도 변형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을 가장 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다 소모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을 사용하죠. 지방까지 다 사용하면 그때는 이제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단백질은 대부분 근육에 있고 아니면 피부에 콜라겐을 좀 분포하는데, 그것까지 사용하면 죽어가게 되죠. 극한의 굶주린 상태에서는 단백질까지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과정은 뭐 다 아시지만, 포도당의 구조식, 분자식은 기억하셔야 되죠. C6H12O6입니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그리고 CHO는 1대 2대 1의, 탄수화물의 경우는 1대 2대 1의 관계 유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62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고, 그 에너지 중에 3분의 1은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뭐 그림도 뭐 보실 게 없네요. 자, 그다음 내려가서 이제 이 친구 열심히 뛰고 있는데, 숨쉬기와 세포 호흡의 뭔지 그 관계를 한 번은 짚어봐야 되는데, 세포 호흡은 온몸의 세포, 조직의 세포들이 자신이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에 저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각 세포들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누군가 처리해 줘야 되죠. 세포가 이렇게 기어 나와서 몸 표면으로 나와서 산소를 마시고 CO2를 뱉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O2를 처리하는 거는 도시의 그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걸 밤에 수거해서 대량으로 모아서 처리하죠. 그것처럼 CO2를 각 세포가 배출을 하면 혈관에 들어가고, 혈관에 이제 혈관이나 혈액이나 헤모글로빈이 CO2를 폐까지 운반하죠. 그럼 폐에서 확산이었죠. 그리고 촉진 확산이 아니고 단순 확산이었죠. CO2 같은 경우에는 작고 극성이 없기 때문에 세포, 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CO2가 바깥쪽, 폐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입이나 코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숨쉬기는 대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각 세포에. 그다음에 산소도 똑같이 공급을 해주죠.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식량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배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나눠줘야 되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O2가 폐를 통해서 들어오면 혈관을 통해서 전 조직의 세포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숨쉬기는 각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 폐기물과 필요한 물질, 산소를 대량 공급해주고 대량 폐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숨쉬기를 못하면 세포들은 세포호흡을 못하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자, ATP가 뭔지 한번 보셔야 되죠. ATP는 RNA 공부하셨죠? RNA 뉴클레오타이드 4가지가 있죠. A, U, G, C. 그 중에 A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물질이고, 근데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인산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ATP가 있고 ADP가 있고 AMP가 있는데, 이건 쉽죠. A는 아데노신인데, 그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중심에 라이보스가 있겠죠. 디옥시 라이보스가 있으면 DNA고, 라이보스가 있고, 거기 1번 탄소 쪽에 염기가 붙어 있죠. 라이보스 기억하시면 1번 탄소 염기가 붙어 있는데, 그게 AUGC를 결정을 하죠. A가 아데닌입니다. 그래서 염기 아데닌하고 5탄당 라이보스 결합한 그 부분을 아데노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데노신, 그러니까 라이보스로 들어가서 2번에는 OH가 붙어 있겠죠. 2번 탄소에는 H가 붙어 있으면 DNA고, 3번 탄소에는 OH가 붙어 있고, 4번 중요하지 않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죠.
근데 그 인산기가 3개, 트라이포스페이트죠. 그게 ATP입니다. 그러니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A에 해당하는데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ADP는 똑같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 거죠. 5' 카본에 붙어 있습니다. AMP는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 옛날에 공부하신 A가 요거죠. RNA에 나오는 게 요거죠. 어찌됐든 RNA에서 유래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에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죠. 위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 근데 불친절하게 방향을 바꿔놨죠. 우리는 오른쪽부터 열심히 외웠는데, 어쩔 수 없이 좌측부터 탄소에다가 아데닌이 붙어 있는 탄소가 1'이죠. 그 표시하시죠. 1',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2', 그 다음에 3', 4', 마지막에 5'이죠. 그래서 아데닌하고 라이보스가 결합되면 아데노신이 되는 거고, 그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가, 5' 카본에 인산기가 3개가 붙으면 ATP, 2개가 붙으면 다이포스페이트니까 ADP, 1개만 있으면 모노포스페이트라서 AMP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기 쪽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요. 뒤쪽에 설명이 있긴 한데, 보통 화학결합은 한 2에서 3kcal per mol. 예. 우측에 설명이 있네요. 우측 설명 중에 3번째, 고에너지 인산결합.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대부분의 화학결합은 2에서 3kcal per 몰이다. 몰 개념을 혹시 화학을 안 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살짝 설명을 하죠. 짧으니까. 몰은 화학에서는 뭐 기본적이죠.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면 1몰이 되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게. 어게 몇 배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죠. 왜 이렇게 정했냐면, 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분자 한두 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덩어리를 쥐어서 쌀도 한 톨씩 팔 수는 없잖아요. 한 가마니로 팔죠. 그것처럼 묶어서 다룰 수 있는 단위를 만든 게 몰입니다. 근데 물은 이제 H2O죠. 분자량이 얘가 1이고 얘가 16이죠. 1이 2개라서 더하면 18입니다. 분자량이 18인데 그럼 물 18g을 한 개 단위로 하자. 그러면 물 18g의 개수를 세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몰은 그냥 작은 분자를 한 덩어리로 다룰 수 있는 단위로 바꾼 게 몰이고요. 자, 그래서 설명 다시 교재 보시면 우측의 설명, 대부분의 화학결합은 몰당 2, 3kcal 정도고, 숫자까지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예. 근데 내려가시면 지금 인산기에 있는 인산결합이 ATP의 경우는 인산기가 3개니까 결합이 2개가 있겠죠. 이 에너지는 한 7kcal 정도 됩니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가셔서 이제 인산기 간의 결합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ATP를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ATP를 선호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첫 번째 줄 구조는 한번 뭐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으니까 그리셔야 되고, 첫 번째 줄 생명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다음 유기 영양소가 세포업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여기 유기 영양소는 포도당 생각하시면 되죠.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그 에너지가 ATP 합성에 사용돼서 ATP를 저장하고 있다가 바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그 다음에 ATP 구조는 뭐 아데닌, 리보스가 결합한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구조이다. 당연한 얘기고, 다음 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ATP에서 인산기와 인산기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에너지가 높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DP, ATP 회로가 나와 있는데 얘도 쉽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되고, 그림 보시면 위쪽에 ATP가 나와 있죠. 아데닌 리보스 붙어서 아데노신이고 인산기가 3개 결합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ADP가 나와 있습니다. ATP에서 인산기 3개 중에 끝쪽 결합을 끊어내고 그러면 고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뭐 근육 운동이나 뭐 아니면 세포막에서 뭐 능동수송할 때 사용하거나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고 나면 아래쪽 보시면 ADP가 되고 떨어져 나온 인산기는 무기인산이 됩니다. PI라고 돼 있죠. 네. 그 인산기는 혼자 있을 때는 무기물이고 유기물에 결합하면 유기인산이 되는 거죠. PI가 이 I가 이놀거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기인산이라는 뜻입니다. PI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에 그냥 PI라고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DP가 있는데, 좌측 과정은 이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를 바로 ADP에 집어넣는 거죠. 에너지와 ADP 그리고 무기인산 PI가 결합해서 다시 ATP로 돌아가죠. 그래서 ATP와 ADP가 셔틀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돌면서 에너지를 쓸 때는 ATP를 분해해서 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세포호흡을 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ADP를 ATP로 변환해서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셔서 양가로 2번 설명만 보시면 ADP와 무기인산 PI, 이놀거닉이죠. 결합해서 ATP가 합성되면서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할 때는 다시 ADP와 PI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네. 쉬운 부분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가셔서 예. 그래도 그림만 일단 보시죠. 자, 좌측 상단에 세포호흡, 예.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있고,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가 분해를 해서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면서 그 안에 에너지를 뽑아내서 우측 그림 보시면 ADP로부터 ATP를 합성을 해내는 거죠. 산소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작용해서 산소도 있으면 이상적으로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을 했을 때 이론상 수치로 최대 38개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ATP를 이제 평상시에 ADP와 PI 무기인산으로 바꾸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거죠. 근육운동, 정신활동, 생장, 체온 유지. 정신활동도 그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합니다. 뇌가 이제 뉴런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그 탄수화물을 좀 섭취해야지 아침에 공부할 때 뇌가 잘 돌아가죠.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몸 전체의 20%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럼 생장, 키가 크기 위해서 고분자를 합성을 해내야 되잖아요. 거기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추울 땐 체온 유지. 자, 그래서 그림 위쪽에 설명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줄 유기영양소, 그냥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죠. 세포호흡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3분의 1이 ATP에 저장이 됩니다. ATP에는 결합에 저장이 되니까 화학 에너지죠. 필요할 때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방출된다. 자, 그림 아래쪽에 양가로 1번 근육 수축인데, 두 번째 줄 중간에 근육 섬유가 수축과 이완의 기계적 운동을 할 때 ATP의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이 표현은 좀 이상한 게 좀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육은 수축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완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팔 말씀드렸죠? 이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인데 이 근육이 여기하고 여기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접을 때는 위에 이두박근만 수축하고 삼두박근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펼 때는
삼두박근이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거든요. 삼두박근이 수축하면서 펴고 이두박근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육은 주로 수축을 하고 이완하는 기능은 캠벨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완은 빼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X표 하시고 당연히 엄청난 ATP가 소모되죠. 다음 양가로 이번 물질 운반 능동수송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시죠. 이제 세포막을 통한 이동 부분이죠. 처음에 확산, 그 다음에 삼투, 그 다음에 능동수송,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 네 가지로 나누죠. 확산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죠.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만 관여하죠. 막단백질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의 경우는 O2와 CO2를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크기가 작고 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그래서 O2 농도가 막 이쪽에 높고 낮다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죠. 단순 확산이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하죠. 막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인지질 이중층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통로 단백질은 채널이고 칼슘 채널이다 그러면 이쪽에 칼슘 농도가 높고 이쪽에 칼슘 농도가 낮을 때 칼슘 채널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칼슘이 이동하겠죠. 칼슘 아이온이. 운반체 단백질은 포도당 같은 걸 흡수할 때 막단백질 효소에 포도당이 결합하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능동수송 이전까지는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변하면서 안쪽으로 열려서 이동하죠. 그 다음 삼투는 물에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되죠. 반투막의 경우입니다. 아까 확산은 그냥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반투막은 아닌데 삼투는 반투막의 경우죠.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용매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생물에서는 용매인 물만 생각하시면 되죠. 물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의 농도가 높은 쪽, 반대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이죠.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쪽,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이죠. 또 용질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고 원리는 확산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능동수송인데 이전까지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고 능동수송부터는 에너지가 소모되죠. 대표적으로 소디움 포타슘 펌프만 기억하시면 되죠.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ATP를 소모하고 교재 4개의 그림으로 원 사이클을 돌렸죠. 그래서 결국 소디움을 3개를 세포 밖으로 퍼내고 포타슘 2개를 세포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는 당연히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죠. 능동수송까지는 기껏해야 막단백질 1개, 2개 관여하지만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는 세포막 전체가 함입이 되죠. 엄청난 규모로. 막단백질 수십 개를 생각하셔야 되죠. 당연히 ATP가 많이 소모되고, 물론 ATP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엑소사이토시스는 간단하고 엔도사이토시스는 3가지가 있었죠. 식세포작용, 음세포작용. 고형물질을 먹는 건 식세포작용, 그 다음에 액체를 먹는 건, 액체 속에 녹아있는 이온이나 그런 걸 먹는 건 음세포작용. 그 다음에 음세포작용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수용체 매개 엔도사이토시스죠. 세포 내 섭취. 얘는 음세포는 주변에 있는 영양물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겠다는 거고,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그러니까 수용체 매개의 경우는 확실한 타겟이 있는 거죠. 그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물질을 수용체와 결합시키고 그 결합체들을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안쪽으로 함입이 되죠. 그래서 바깥쪽에 클라스린이라는 단백질이 붙죠. 클라스린은 격자율의 어원이죠. 그래서 정교한 비시클 소낭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코우티드 핏, 그래서 구덩이 형태가 됐다가 나중에 코우티드 비시클이 되죠. 구덩이는 피막 소와라고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비시클이 되면 피막 소낭이 되죠. 예, 그리고 클라스린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 소낭을 이용하게 되죠. 예, 그게 세포 내외 출입이고. 자, 그래서 능동수송 보시면 능동수송은 반드시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예시로 다음 줄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 나와 있죠.
ATP 소모한다는 거 무조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소장 내벽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흡수.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ATP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잡아서 흡수를 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양가로 3번 물질 합성이죠. 뭐 고분자를 만드는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결합에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ATP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두 번째 줄 뒤쪽에 단백질, 인지질, 핵산 이런 것들 만들 때죠. 네 번째 발열인데 얘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발열, 그 다음에 두 줄 그으시죠. 세포 과정에서부터 다음 줄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해서까지. 예. 포도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 3분의 1만 ATP에 저장되고, 그것도 최대치입니다. 이론상의 최대치. 나머지 66%, 3분의 2는 그냥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평상시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죠. 다음 줄 보시면 포유류, 조류 같은 정원 동물은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통. 자, 포유류, 조류 안 써놨네. 정원 동물, 항원 동물은 쉽지만 아셔야 되는 게, 정원 동물이 항원 동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포유류,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그 조류, 닭, 오리, 기러기 같은 조류, 새들이죠. 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든 온도를 높여서 자기 체온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죠.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얘네는 좀 온도가 낮아지면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기 적정 체온까지 유지하는 복잡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느려집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도 점점 추워지면 천천히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정말 낮아지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동면을 하죠. 뱀도 마찬가지고, 뱀도 추워지면 점점 느려집니다. 자기 체온을 끌어올리지 못하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되면 물고기들이 점점 느리게 움직이죠. 그런 동물들은 변온동물이죠. 그다음에 동물 이하의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척추동물이고, 무척추동물들은 전부 다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온동물, 정온동물은 포유류, 조류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 맨 마지막을 보시면 너무 추우면 이렇게 뭐 입이 덜덜 떨리죠. 이빨이 부딪히죠. 이게 강제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열을 내게 하는 거죠. 근육 떨림 같은 것도, 근육이 떨리려면 ATP가 엄청나게 소모되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킨다.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잘 아시니까. 핵심은 소디움 3개를 퍼낸다, 포타슘 2개를 집어넣는다고, 그 다음에 ATP를 무조건 한 사이클 돌 때 ATP를 하나를 소모한답니다. 그래서 뭐 ATP 소모한다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디움 3개 나가는 그림 있죠? 거기도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포타슘 2개 들어오는 거.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서는 요 3가지가 핵심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벌써? 네, 다음 57페이지에는 뭐 쉬운 내용이라서 보시죠. 세포호흡인데 효모의 세포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효모는 이제 단세포 생물이죠. 근데 원핵세포, 원핵생물이 아니고 진핵생물, 진핵세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삼형육계에서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그 다음에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균계에 버효, 곰이 있죠. 버섯, 효모, 곰팡이. 균계이기 때문에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맨 윗줄을 보시면 포도주를 담글 때는 포도를 으깨서 밀폐된 발효조에 넣고 공기의 출입을 차단한다. 포도주를 담글 때 발로 막 으깨죠. 그 다음에 발효조에 넣고서 공기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야지 에탄올이 나오죠. 그냥 열어두면은
그 포도 껍데기 효모가 있는데 그 효모가 그냥 산소호흡을 합니다. 일반 세포호흡을 해서 에탄올이 안 나오고요. 그냥 포도당을 다 써버리고 CO2만 나오고, 강제로 공기 출입을 차단하면 얘가 O2, 산소 기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효를 합니다. 세포호흡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림 우측을 보시면 효모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포도당이 있는데 위쪽에 산소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 분해돼 버리죠. 그냥 ATP 만들어서 자기가 써버리고 끝납니다. 아래쪽 보시면 공기 출입을 막으면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를 합니다. 근데 효모의 경우 알코올 발효를 하죠. 그래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CO2까지 못 갑니다. 근데 이 에탄올은 효모한테는 쓸데없는 물. 효모는 에탄올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만든 거고, 사람한테 좋은 거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 산소호흡,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말하는 거는 계단 그림 있죠. 포도당을 다 깨서 결국 최종 단계까지 다 깨는 겁니다. CO2와 H2O 물. 그 에너지 중에 3분의 1이 ATP에 저장되고, 이론상 38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측 보시면 CO2까지 못 가고 에탄올에서 끝났죠. 근데 에탄올 자체에도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끝난 거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포도당을 더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더 깨질 못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 위쪽에 설명, 그림 위쪽으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알코올 발효에서는 포도당이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에탄올, 여기 끊어줘야 되는데, 에탄올에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많이 안 나옵니다. 에탄올이 나온다는 게 사람한테 중요한 거죠. 효모가 고생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죠. 그다음에 우측에 효모는 베이킹 이스트라고 하죠. 효모는 술을 만들 때도 쓰지만 빵을 만들 때, 베이킹 이스트는 빵을 만들 때 쓰죠. 그 다음에 그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무산소호흡이 있는데, 네 번째가 발효 또는 부패입니다. 둘 다 무산소호흡이고, 근데 발효하고 부패는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 나오는 게 발효고, 부패는 불필요한 게 나오는 거죠. 다음, 여기 다 쉬운 부분이라 58페이지로 가셔서, 자, 제목이 ATP 생물의 에너지 화폐라고 돼 있죠. 돈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왜 ATP가 쓰이게 됐는가 그런데, 그림 좌측에 설명만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두 번째 줄 원시바다에 NTP, ATP, GTP, CTP, UTP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NTP는 Any를 의미합니다. Any, A-N-Y. 그러니까 A, G, C, U를 다 합해서 말하는 거고요. 원시 바다에 이 RNA의 원료죠, 사실. ATP, GTP, CTP, UTP가 대량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ATP가 흔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 같다라는 이론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내려가셔서 그 변압기 그림 아래, 이제 왜 ATP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에너지를 저장하는가, 그 이유인데 쉽습니다. 그림 아랫줄에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맨 끝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여러 분자의 ATP에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은 뒤쪽에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게 낫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세포의 손상을 막는다는 것은 이제 멧돼지를 만나서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포도당을 분해하기 시작하면 포도당 에너지의 3분의 1은 ATP로 이용할 수 있지만 3분의 2는 열로 발산이 되는데, 쓸데없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줄 아래에 그냥 포도당을, 방금 말씀드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하면 다량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돼서 세포가 손상되고 낭비되는 에너지도 많다.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잠깐 15분 휴식하시죠.